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요즘 뉴스만 켜면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나라끼리 무역 때문에 싸운다 이런 얘기들 참 많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자, 오늘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통화제도로 말이죠. 김신행 교수님의 교재를 나침반 삼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열쇠를 함께 찾아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아니 박사님, 근데요, 이렇게 100년도 더 된 옛날 얘기를 지금 왜 알아야 해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벤져스 영웅들을 제대로 알려면 그 영웅들의 오리진 스토리, 그 시작 이야기부터 봐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환율 전쟁이니 무역 갈등이니 하는 것들의 진짜 뿌리가 바로 이 100년 전 역사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거든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보이는 법. 저랑 같이 그 기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의 시간여행 경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큰 그림 보기로 국제통화제도가 대체 뭔지 감을 좀 잡고요. 두 번째, 황금에 묶인 세계로 들어가서 근본위제라는 시스템의 규칙들을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의 마법이라니. 재밌겠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자동으로 균형을 맞췄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요. 네 번째, 균열과 붕괴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대단했던 시대가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될 미래를 보는 눈까지. 자, 그럼 진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국제통화제도. 단어가 좀 딱딱하죠?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나라마다 쓰는 돈이 다 다르잖아요. 원화, 달러, 엔화. 이 다른 돈들을 서로 어떻게 교환하고 또 물건값을 어떻게 치를지 정해놓은 국제적인 약속 또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야 나라 사이에 무역도 하고 투자도 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경제 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의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70년부터 1914년까지 대략 한 40년 정도 이어진 고전적 근본위제라는 시대. 이게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성공했고 또 어떻게 실패했는지가 그 뒤 100년의 세계 경제를 결정짓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근본위제라는 게 대체 뭐였는지 그 황금 시대의 규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꽤 안정적이고 뭔가 예측이 가능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근본위제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돈의 가치를 금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다가 꽁꽁 묶어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1달러는 금 1.5g이야, 영국 1파운드는 금 7.3g이야. 이렇게 나라마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맞아요. 달러와 파운드를 얼마에 바꿔야 할지도 금을 기준으로 저절로 딱 정해지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모든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게임의 룰이 있었습니다. 첫째,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금에 딱 고정한다. 둘째, 금이 나라 밖으로 나가든 들어오든 절대 막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규칙인데요. 중앙은행은 자기가 창고에 쌓아둔 금의 양만큼만, 딱 그만큼만 돈을 찍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룰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시스템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아니, 어떻게 근본위제 아래에서는 무역에서 손해보는 나라가 생겨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짠 하고 나타나서 조절하는 것처럼 저절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마법 같은 원리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박사님, 어떤 나라는 계속 물건 팔아서 돈을 벌고 어떤 나라는 계속 물건 사서 돈만 쓰면 결국 한쪽은 너무 부자가 되고 한쪽은 거지가 돼서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와, 맞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런데요, 근본위제에는 바로 이 불균형을 자동으로 착착 맞춰주는 정말 놀라운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교재를 좀 확대해서 볼까요? 18세기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데이비드 휴미 설명한 가격 정화 유출 메커니즘 덕분입니다. 아이고, 이름은 뭐 이렇게 어렵냐고요? 괜찮아요.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이 메커니즘이
근본이제의 자동 균형 조절 장치였던 거죠. 자, 돈을 많이 버는 나라, 즉 흑자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수출을 많이 하니까 해외에서 금이 우리나라로 계속 들어오겠죠? 이게 1단계. 그럼 게임의 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금이 늘어난 만큼 국내에 돈을 더 풀어야 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2단계. 자, 시중에 돈이 막 흔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건값이 오르겠죠. 물가 상승 3단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해외에서 잘 안 사가겠죠. 수출이 줄어들고 반대로 수입품은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수입은 늘어날 겁니다. 이게 4단계. 결국 어떻게 되나요? 계속되던 흑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가 저절로 균형을 찾아가는 겁니다. 5단계죠. 이야, 이거 마치 아이언맨 슈트 같지 않아요? 외부에서 공격을 받으면 인공지능 자비스가 알아서 시스템을 샥샥 재조정해서 균형을 맞추잖아요. 근본이 제도에 바로 그런 자동 안정화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 아이언맨 슈트의 심장, 아크 원자로처럼 이 자동 안정화 장치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공식, MV는 PQ, 바로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에 그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수식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공식 중 하나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시중에 풀린 돈의 양과 물가 사이에는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식이에요. 근본이제의 그 신기한 자동 조절 기능은 바로 이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을 한번 해부해 봅시다. 여기서 M은 통화량, 그러니까 금의 양이고요. P는 물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옛날 경제학자들은 V, 즉 돈이 도는 속도랑 Q, 나라 전체 총생산량은 단기간에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어요. 자, 그럼 등식의 양쪽에서 V랑 Q가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는 건 M과 P뿐이죠. M이 늘어나면 등식이 성립하려면 P도 반드시 따라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흑자국의 금, M이 흘러 들어오면 물가, P가 오른다. 이것이 바로 자동 조정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론처럼 현실이 그렇게 늘 아름답게만 돌아가지는 않죠. 이제 그 마법이 깨지고 화려했던 황금 시대가 왜 막을 내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각국이 금이고 뭐고 상관없이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그 중요한 게임의 룰이 그냥 깨져버린 거죠. 전쟁이 끝나고 잠시 복귀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곧이어 터진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충격 앞에서 이 시스템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아니, 왜 무너졌을까요? 이 교재 부분을 보면 그 핵심 원인이 딱 나옵니다. 바로 각 나라들이 더 이상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국제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 당장 우리나라 실업자 문제 해결하는 게 더 급해진 거죠. 이런 국내 정치적인 목표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만 챙기기 시작하니까 국제 공조는 깨지고 시스템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붕괴의 원인을 학문적으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금이 미국하고 프랑스 이 두 나라에 너무 많이 쏠려버렸어요. 둘째, 이론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물가나 월급이 한 번 오르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걸 경직적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동 조정이 잘 안 됐습니다. 셋째, 흑자국들이 규칙을 대놓고 어겼어요. 금이 들어와도 통화량을 안 늘리고 오히려 국채 같은 걸 팔아서 시중의 돈을 다시 싹 흡수해버리는 불태화 정책이라는 꼼수를 쓴 겁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일부러 꺼버린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바로 대공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근린 군피파 정책이라는 아주 끔찍한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웃을 거지로 만들어서 나만 살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정책이에요. 서로 자기 나라 물건 더 팔려고 경쟁적으로 자기 나라 돈 가치를 막 떨어뜨리면서 국제무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협력은 온데간데 없고 경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끔찍했던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왜 굳이 돌아보는 걸까요? 바로 이 처절한 실패로부터 인류가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 이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보는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교재의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금본위제가 무너지고 대공황을 겪었던 이 끔찍한 경험은 다시는 이런 혼란을 반복하지 말자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IMF,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 즉 브레튼우즈 체제입니다. 결국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어머니였던 셈이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핵심 교훈을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멋진 자동 조절 장치가 있다고 해도 나라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 없다면 그 어떤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금본위제의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는 가장 값진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국제금융의 역사를 꿰뚫는 아주 큰 흐름 하나를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이건 마치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하나 딱 갖게 된 것과 같습니다. 국제경제학, 맞아요. 분명 쉽지 않은 학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이렇게 역사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저 복잡한 세계경제 뉴스를 꿰뚫어보는 힘을 갖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자, 다음 챕터로 나아갈 준비 다들 되셨습니까? 오늘 시간여행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